좀 생소한 국문학입니다. 송영의 호신술이라고 하는 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우리가 이 글뿐 아니라 국문학이 나왔을 때 포인트로 다뤄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 문제는 이 지문에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좀 있으니까 특히나 A 부분 말고 중요한 이후에 나와 있는 B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해제를 잠깐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일제강점하에 구조적 모순 속에 구조적 모순이라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항상 가난해. 반면에 일을 하지 않는 자본가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항상 부자야. 그런 것들이 모순이겠죠.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거나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구조적 모순 속에서 기득권을 획득하고 일본의 세력에 기대어서 이를 유지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반민족적 자본가와, 자, 이걸 속에는 이러한 반민족적 자본가 계층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이들에게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갈등.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계급 갈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첨예한 대립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희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 글은 자본가 계층하고 노동자 계층,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갈등이니까 이런 갈등을 계급 갈등이라고 불러요. 계급 갈등이라고 하고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여기 지금 보시면 희극적으로 제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을 많이 쓰냐 하면 이 자본가가 좀 어리숙하고 이 사람들을 희화화시킵니다. 인물들을 희화화시켜서 이런 자본가 계층에 대한 조롱과 풍자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작품은 등장인물 전체가 벌이는 희극적 상황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서 반민족적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 사항을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같은 말이네요. 특히 상용을 비롯한 부정적 인물들이 호신술을 배웠음에도 실제 파업이 몰려오는 상황에서는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으로 관객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여서 인물과 상황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다. 이런 게 희화화시킨다는 거예요. 뭘 배운다고 배웠는데 하나도 못 써먹어. 어리숙한 인간들, 이런 걸 통해서 인물을 희화화시켜서 그러한 자본가 계층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 작품은 이처럼 부도덕한 친일 자본가와 일제 강점하의 사회 병폐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면서 무대 밖에서, 이게 핵심이야. 잘 보세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뒷부분에 설명할 텐데, 무대 밖에서 일어날 사건에 대해 간격의 상상을 유도한다고 했어요. 자,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비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의 단결에 의해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단결, 노동운동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낙관적 전망. 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글 속에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자, 선생님이 좀 하기 전에 잔소리 잠깐만 한마디 해볼게요. 글이 좀 불편합니다. 올해 EBS에 실린 작품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조금 편향되어 있는 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읽고 오해를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본가, 가진 사람들, 부자들은 무조건 나쁜 놈,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사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좋겠어요.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이런 놈도 있었어. 물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시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선생이 사는 세상보다 훨씬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읽어 나갈 텐데요. 앞부분 별 얘기 없습니다. 그냥 빨리 읽어가 볼게요. 자, 일단 등장인물이 정수하고 상용이하고 경원이라고 나오죠. 국문학을 보실 때는 막 빨리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먼저 등장인물이 누가 나왔나 먼저 한번 훑어보세요.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글을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수는 상용이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경원이는 상용이의 와이프니까 정수의 며느리겠죠.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앉으면서, 아니 방 안에 왜 이렇게 횡하게 됐냐. 자,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대 장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씨름판을 벌이냐. 담요를 왜 깔아놓고 야단이냐. 그러면 이 말을 들어보면 지금 무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담요 한 장만 달랑 깔려 있는 거죠. 자, 상용이가, 네 아버지 오늘은 뭘 좀 배는 게 있어서요. 자, 벤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 뭐를 배운다의 뜻이에요. 내가 오늘 뭔가를 좀 배우려고요. 자, 정수가, 아니다. 늙게 배우는 게 다 뭐냐? 대관절 뭐냐?
경원이가 애고 아버지도 자 경원이는 상용이의 와이프였어요. 그죠? 정수의 며느리. 자 아버님도 왜 접대도 저번에도 아범 누군데요? 정수가 뭔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정수가 내가 지금 아범을 정수라고 했어요. 경원이죠. 그죠? 상용이죠. 상용이. 자 경원이 말 다시 읽어볼게요. 미안합니다. 버벅거려서. 자 애고 아버지도 자 이 아버지는 정수고요. 왜 접대도 저번에도 아범이 뭔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아범은 정수의 아들 상용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때 정수가 그래 툭탁툭탁 치고 쾅쾅 나가 떨어지는 거. 상용이가 네 바로 그것입니다. 정수 아니 그까짓 것은 배워서 못하냐? 씨름판을 나갈 테냐? 전장판을 나갈 테냐? 상용이가 아버지도 좀 돌아섰습니다. 싸움판이나 전장판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라. 다만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술 연습입니다. 이게 제목이네요. 자, 그다음 부분. 정수가 호신술 그게 뭔 소용이냐? 너 같은 사람이 체면과 명예도 생각해야지. 너 같은 사람 누군데? 자본가죠. 자본가들은 체면과 명예가 중요한 거야. 이게 정수의 가치관이겠죠. 근데 상용이가 애고 아버지께서는 꼭 옛날 생각하십니다. 그래요. 지금은 그전과 다릅니다. 노동자들이 더군다나 지금에는 직조 공장이 그 옷감 만드는 곳이죠. 옷감 만드는 공장이 스트라이크가 파업이죠. 파업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법이 있지 않느냐. 밤중도 대낮 같은 세상에서 그까짓 게 뭐 무서우냐. 자,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지금 얘들이 지금 노동자들이 파업했어. 이렇게 말하니까 정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법이 있지 않냐. 법. 지금은 밤중도 대낮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태평성대라고. 지금이 깜깜한 밤도 대낮같이 태평성대인데 뭔 걱정이냐. 그러면 자 보세요.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인데 지들이 배부르고 편하게 사니까 이런 세상을 태평성대라고 말하고 있어. 왜곡된 역사인식이죠. 기득권 세력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지금 법 얘기하죠. 법이라고 하는 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누구한테나 공평해야 되는데 이걸 속에서의 법은 기득권 유지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가진 자의 편이라고요.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 잡아갔다지 경원이가 애고 아버지께서도 딱 하십니다. 아무리 앞제비 연놈들을 잡아다 갔다고 하더라도 다들 야단인 것은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그것들은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노동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 먹고 살 만큼 돈을 달라 정당한 권리를 말하는 노동자들을 연놈들이라고 불렀어요.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의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놈들이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싸운다라고 한대. 자,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지금까지하고는 단결이 달라. 노동자들의 단결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해제에서 노동자들의 단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준다 그랬지. 이런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리고요, 아버지, 이제는 노동자들이 여간 지독한 것들이 아니에요. 전에는 몇 명만 잡아두면 흐지부지 되는 것이 이번에는 당초에 셋덩이가 모여서 야단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죠. 노동자들의 강한 단결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데모를 하느니 공장을 습격하느니 우리 집을 쳐온다느니 하는 별 소문이 다 있는데요. 경원이 그러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경우가 생기는지 누가 알아요? 글쎄 그렇지만 그것들이 설마 손이야 되겠냐 그랬더니 상용이가 설마가 뭡니까? 작년에 저쪽 어느 곳에서는 국수집 노동자들이 동맹 파업을 했답니다. 그때도 온 밤중에 노동자들이 여러 패를 갈라가지고 모두 들어부셨답니다. 그때 어느 집 주인은 한 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을 부상을 당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고 상용이는 적어도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나 아는 하자성어입니다만 이 사람은 좀 웃기긴 합니다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지금 호신술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정수가 그놈들이 그래 가만뒀어? 그럼 망할 자식들 봤나? 왜 저희들은 돈이 없으렸나? 자 보세요. 왜 지들은 돈이 없으렸나? 자, 노동자들이 돈이 없고 싶어서 없는 건가요? 게을러서 일을 하기 싫어서 돈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이런 것이 사회적 모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놈들이 오히려 더 부자가 돼. 이런 사회적인 모순에 대해서 기득권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거지요. 자, 경원이가 그리고요, 아버지, 우리 공장에서도요. 그래. 저기서 이번에 여직공들이 조합이라나 공장위원회라나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전같이 잘 헤어지도 않고 단합이 되어 있대요. 그전같이 헤어지지도 않고 단합이 되어 있대요. 또 뭐예요? 단결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정수, 아니 그까지 계집애들도 경원이가 그럼요. 아주들 맹랑하답니다. 상용이 좀 흥분이 되어서 뭐 맹랑해. 지들이 쥐뿔이나 알고들 그러나 그 주의자 녀석들 때문에 그렇지. 자, 이 주의자 이거 뭐냐하면 그 당대 지식인들이 노동운동이나 혹은 농촌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계몽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 놈들이 선동해서 그렇지 걔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얘 말은. 그랬더니 경원이가 에고 이제는 전과는 다른가 봅니다. 전에는 주의자들이 삥삥 겉으로 돌아다니면서 선동을 하더니만 이제는 달라졌어. 이제는 아마 직공 속에 섞여 있나 봅디다. 직공과 하나가 되어서 투쟁한다라는 말이죠. 역시 이런 말도 보면 단결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상용이가 섞여 있으면 별 수가 있나? 시계를 보면서 에고 윤 선생이 왜 이때 안 오나? 윤 선생이 아마 호신술 가르친 사람이겠죠? 정수가 그런데 대간절 나를 오라는 것은 어떤 연설을 들려주고 그랬냐? 부부가 웃는다. 상용이가 아니요. 사실은 아버지께서도 오늘은 몇 가지 배워보시라고요. 정수가 놀라면서 뭐 손을 내저으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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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날더러 하루바삐 죽으라는 말이냐. 에고 글쎄 이 늙은 뼈가 한번 깍하고 나자빠져 봐라. 어떻게 되나. 에고 뼈도 성치 못한 귀신이 되게. 상용이가 아니요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이지요. 아버지나 저는 공장을 여럿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본가라는 거죠. 자본가. 나중에 어떤 봉변을 당할 줄 압니까? 좀 어렵더라도 몇 가지만 배워두면 아주 기날 때 많을 텐데요. 자 보세요. 자신들이 앞으로 뭔가를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뭐 때문에? 우리가 착취했으니까. 그러면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노동자들한테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들을 사람처럼 취급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바꿀 생각 의지가 없는 거죠. 사회적인 부조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이런 대사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략됐고요. 이제 지금부터가 이 글에서 좀 봐둘 만한 부분입니다. 상용은 체육가를 집으로 불러서 호신술을 배우게 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경원과 부친 정수, 노동자 자녀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기가한 딸 해숙, 하인 춘보까지 호신술을 배우게 하느라 집안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아내 경원이가 호신술을 배우다가 다쳐서 병원에 간 사이에 파업단은 점점 상용의 집을 향해 돌진한다. 그럼 보세요. 상용의 집, 이 집이 지금 무대죠. 이게 중심 무대고 파업단이 다가오고 있대요. 이거는 지금 무대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영화라 그러면 무대 밖에 촬영하고 무대 안에 촬영하고 편집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연극이니까 만약에 지금 무대 밖의 상황을 보여주려고 하면 세트가 전부 다 바뀌어야 되고요. 등장인물도 수백 명의 그 파업단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대 장면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극문학의 한계입니다. 극문학의 한계. 자, 이런 것들을 이 한계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완하는가? 어떻게 보완하는가? 그 장치가 뭔가? 이걸 보는 게 뒷부분의 핵심인 것 같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무대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관객들한테 알려줘야 이야기를 이해할 거란 말이야. 근데 무대를 함부로 막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떤 장치를 통해서 무대 밖에서 벌어지는 정보들을 관객한테 전달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게 이 뒷부분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춘보. 창을 활짝 열어놓는다. 자, 창 설명은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창을 활짝 열어놓는다. 상용. 어서 꼭 닫아. 이놈아. 틈으로 내다봐. 춘보가. 네. 무엇이 생각이 난 듯이 네 이제 알았습니다. 파업단이 쳐 들어옵니까? 상용이가 가만히 있어 이놈아. 춘보가 네 그런데 무슨 걱정이세요? 이렇게 호신술만 쓰시면. 자, 지금 그 춘보라는 사람은 하인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순종적인 인물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상용이가 발을 구르면서 에구 이놈아 듣기 싫어. 자, 전화. 자, 전화는 하나의 소재가 되겠네요. 전화를 한다. 네, 영감님이쇼. 자, 여기서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권력자들이죠. 권력자고 아마 추측컨대 여기서는 아마도 뭐 경찰서장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법 봤었잖아요. 법은 만인한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이 글 속에서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죠. 마찬가지로 권력자들,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한테나 평등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글에서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여지게 될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영감이쇼. 뭐요? 지금 온통 야단입니다. 얼른 해산시켜 주쇼. 네, 여러 군데 응원까지 청을 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 군데 응원을 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응원이 아니고요. 여러 군데 도움을 다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말라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춘보가 에구 영감 저것 보세요. 자, 이제 이런 거 보시라고요. 저것 보세요. 경관이 산더미 같이 몰려옵니다. 자, 전화했으니까 경찰이 몰려온다고. 그럼 이거는 무대 밖의 상황이죠. 그제? 그러면 춘보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무대 밖의 상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인물이 왜 필요하다고요? 극문학의 한계를 보완하는 인물이에요. 무대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대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무대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럼 살았다. 춘보, 에구 영감, 계집애들이 사내들 한 500명이나 옵니다. 그러니까 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무대에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거 계속 지금 춘보의 말을 통해서 극문학의 한계들을 보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고 쌈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 멀리 떠드는 소리, 악쓰고 노래하는 소리 이런 것들은 음향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네요. 하인 A, 자 새로운 인물입니다. 이거 들어오면서 다른 박지로 들어오면서 어느 틈인지 와서 대문을 두들깁니다. 상용이가 어서 나가서 지켜. 하인 태장 돌 한 개가 날아와서 창을 깬다. 그러면 하인 A도 춘보랑 똑같은 역할이죠. 무대 밖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싸우고 있어. 대문을 두드리고 있어. 무대 밖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무대 밖의 상황을 전달해주는 인물이고 역시 이런 인물도 극문학의 한계를 보완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창이 또 나왔는데요. 자, 춘보 입장에서 밖을 바라보는 수단은 창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 밖의 상황을 알려주는 매개체로서 기능을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부분 춘보. 에이쿠 영감 큰일 났습니다.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인비 급히 들어오면 또 새로운 인물이죠. 하인비가 들어오면서 마님께서 병원에서 나오셨답니다. 그런데 오시다가 그만 길에서 여공들에게 붙들리셨답니다. 얘도 똑같네요. 그죠? 무대 밖에서 벌어지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인물이고요. 자, 상용이가 뭘 이놈아 어서 나가 있어. 춘보 아이고 영감 대문을 깨트립니다. 깨지는 소리 노랫소리. 하인씨 또 새로운 인물이네요. 영감 잠깐 만나 배웁자고 합니다. 상용 이놈아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자, 하인씨도 마찬가지로 무대 밖의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소통을 시도했지만 상용은 소통에 응하지 않죠. 자, 그 다음 춘보가 영감 이것 좀 봅시오. 이 돌, 자 밖에서 돌이 날아 들어와요. 돌이 날아 들어옵니다. 집어서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끌어준다. 자, 보고 뭐 어째? 최후까지 싸우겠다. 그 앵이 건방진년들. 자, 이게 종이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노동자들의 단결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또 마찬가지죠. 노동자들이 앞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더 강력한 단결을 해서 투쟁을 할 거다. 그러한 것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노동자들의 단결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겠죠. 자, 더 떠드는 소리. 자, 그 다음 보면 춘보, 에고 자동차로 막 실어 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경찰들이 와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연행해 간다라는 말이에요. 에고 저것들을 봅시오. 똑뚝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려 저렇게 실어 가도 다들 야단입니다. 봐. 저렇게 실어 가도 다들 야단이지, 그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단결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여러 부분에서 대사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노동자들의 단결에 대해서 암시하는 대사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용이가 아 이놈아 듣기 싫다. 그 다음에 더 떠드는 소리가 나오고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글 자체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대단한 글도 아니에요. 그죠? 다만 다른 글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글 속에 나오는 하인들이나 혹은 춘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인물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인물들은 항상 눈여겨서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같이 보죠. 윗글에 대한 이해다. 적절치 않은 걸 골라봐라. 내용 일치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정수는 지위에 걸맞는 체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아까 대사에 나왔었죠. 그죠? 너 같은 사람은 체면이 중요하다. 1번 맞고요. 정수는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의사가 없다. 그렇죠. 걔들을 그냥 무슨 연놈 부르면서 적대시하고 있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3번 경호는 정수와 상용의 의견 대립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율한다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정수하고 상용의 의견 대립이 있어요. 전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이 사람이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하나요? 이것도 못 맞추고죠. 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4번은 상용은 주변의 소문에 불안감을 느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 국수집 국수공장,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신술을 준비하는 거니까 4번 가능하고, 노동자들은 경관에게 연행되는 상황에서도 이들과 대치하며 상용의 집을 공격하고 있어. 뭘 통해 알 수 있죠? 마지막 부분의 춘보의 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윗글에 대한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다. 옳지 않은 거 학습활동. 이 작품은 단막극의 희곡입니다. 여러분이 연출가가 되어서 윗글의 무대에서 공연한다고 가정할 때 A, B에서 중점을 두어서 연출하고자 하는 부분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 찾아봅시다. 1번 학생 1. 저는 무대 공간 설정. 자, 이 사람은 무대 공간 설정이 중점이래요. 주목해 보았습니다. 벽에 큰 창문이 있는 실내를 연출한 상태로 A에서는 무대 한가운데 담요가 있어야죠. 호신술 배웠으니까 담요를 깔아놓고 B에서는 이를 걷어내 같은 공간을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2번. 저는 대사와 음향. 자, 이 사람은 대사와 음향에 주목해 봤습니다. A에서는 실내에서의 대사를 중심으로 극을 진행을 하고 맞지? 가족 간의 대사였으니까. B에서는 실내에서의 대사하는 중에 춘보와 그 사장의 대화 중에서 음향을 차츰 키워 바깥의 함성이 점점 크게 들리도록 연출하여 무대 밖의 사건이 파업하는 사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드러내겠습니다. 다 문제가 없네요. 자, 3번 갑니다. 학생 3. 저는 소품의 준비와 활용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특히 B에서 삼룡이가 무대 위에 설치된 전화기, 다급하게 도움 청하는 거, 전화기를 들고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하는 장면과 춘보가 돌에 묶여 날아온 종이를 들어서 상룡에게 건네는 장면을 연출하여 다 나오는 것들이죠. 무대 밖의 상황에 따른 무대 내의 긴박감을 보여주겠다. 다 문제 없네요. 4번. 저는 배우들의 동선, 자, 움직이는 동선에 주목해 봤습니다. A에서는 실내에서 상룡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오케이, 문제 없네요. B에서는 춘보와 하인들이 무대를 왔다 갔다 하며 실내에 있는 상룡을 대신하여 외부와 소통하도록 함으로써, 이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죠. 하인들하고 춘보의 역할이 외부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인물의 동선이 길수록, 자, 지금 그러면 4번에서 말하는 사람 중에서 동선이 긴 사람들은 하인들이죠. 인물의 동선이 길수록 외부와 맞서는 대응 의지가 강하다. 자, 이 글 속의 하인들은 단순하게 밖에서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게 보이는 건 전혀 없죠. 그럼 4번은 잘못 판단한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도 볼게요. 저는 상황에 따른 인물의 표정과 어조 등에, 그럼 이건 연기겠네, 주목해 보았습니다. B에서 상룡은 창에서 멀찍이 떨어져 창을 내다보지 않는 상태로 춘보와 대화를 이어나가고 대화가 이어질수록 점점 긴장된 표정을 보이며 다급한 어조로 말하도록 연출하여서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있는 상룡의 태도와 심리를 드러내야 되겠다. 맞죠?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해산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이전과 다르단 말이야. 당연히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답은 4번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했을 때 기역, 미음을 중심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거. 일제강점하에서 주로 일본인 자본가들이 한반도에서 기업 활동을 주도했고 한국인 자본가들 중에 친일파들은 그에게 동조해서 일본이 주도하는 법과 경찰의 세력에 기대어, 자, 이글 속에 나오는 법과 경찰, 공권력도 모두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죠. 여기에 기대어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며 갈등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사회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일제강점하의 구조적 모순에 안주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민족적 자본가의 이기적 속성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거나 생각과 태도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자본가를 희화화된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무대 밖에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관객의 상상을 유도해. 자, 관객들은 직접 그걸 본 게 아니죠, 그죠? 어떤 인물들, 하인이나 춘보의 대화를 통해서만 듣게 되는 것이니까 무대 밖에 지금 몇 명이 와 있겠구나, 어떤 상황이겠구나 상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객들의 상상, 무대 밖에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해서 관객들의 상상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서 당시 사회를 비판적으로 풍자하며 노동자의 단결된 힘에 의한 긍정적인 전망,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 자, 뒷부분 요거 단결된 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선생님이 여러 명의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1번 정수가 기업과 같이 말하면서 법의 보호를 확신하는 모습을 통해, 자,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이걸 통해서 일제 세력에 의존하여 당시 구조적 모순에 안주하는 친일 자본가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어. 자, 법과 경찰, 공권력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1번은 문제가 없죠. 2번 상용이가 정수에게 니은과 같이 말하면서 호신수를 권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국의 노동자들과 맞서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면서까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렇죠, 호신술까지 배워가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반민족적 인물들의 이기적인 속성을 풍자하고 있다. 오케이. 3번 상용의 호신술을 배웠을 때에도 디귿과 같이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통해 호신술을 동원한 대결보다 외부 세력의 중재를 통한 협상으로 보다 안정적인 착취 구조를 유지하려는 친일 자본가의 의도. 자, 뭐가 틀렸을까요? 중재와 협상을 하지 않죠, 그죠? 오직 공권력,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잖아. 아까 우리가 봤을 때 하인 C였나요? B였나요? C였죠, 그죠? C가 밖에 노동자들이 좀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협상, 중재하려고 할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소유하는 상용이라는 인물은 협상이나 중재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오직 힘으로 노동자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위기 상황임을 알고도 직접 행동하지 않고 이율과 같이 지시만 하는 상용의 행동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품고도 정면으로 맞서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인물의 비겁한 모습 풍자. 오케이. 5번 미음에 나타난 상용의 반응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동자들과 친일 자본가들로 대표되는 상용과 대결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얘들이 그래도 해산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런 갈등이 지속될 거라는 거죠. 자,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글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항상 객관적 입장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글 내용을 정리해 두시고, 특히나 뒷부분에서 극문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 쓰여진 거 있었죠, 그죠? 그 부분은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른 글을 볼 때도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